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과 함께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7월 고용 나왔고 이제 시장은 내일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나요? 네. CPI 기다리고 있는데 연준에서 더 결정적인 것이 고용보다는 CPI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물가, 높은 수준의 물가였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물가가 둔화가 돼야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도 물가 지표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피치가 신용등급까지 강등을 한 마당에 긴축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워낙에 높고 금리 낮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가 지표는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였는데 작년에는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미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물가는 3%까지 내려왔고 네, 기준금리는 5.5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상당히 긴축적인 영역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나서 미국채의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뭐 3월달 SVB 파산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금융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S&P가 은행에 대한 뭔가 좀 약간 불안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나 은행이나. 예, 맞습니다. 자, 7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면 전월비 0.42%, 시장 예상치 0.3%보다는 소폭 상회했는데 7월 FOMC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물가 경로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7월 FOMC에서는 물가 경로에 임금 상승률이 좀 중요하다.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은 가능성이 낮다. 결국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임금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서비스 부분의 물가는 조금 빠르게 둔화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게 대체 언제 금리 인하 할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진 상황인 건데 이거는 자꾸 조금 뭐랄까요? 뒤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올해 안에 금리 없다는 발언을 파월 의장이 여러 번 금리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뭐 하반기 8월, 이제 9월 다가오니까 그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KB증권은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마무리된 걸로 판단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미국의 최저금리 상당은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현재 레벨, 그러니까 지금 5.5%인데 이게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 상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역시도 현재 수준이 3.5% 레벨이 기준금리의 상단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뭐랄까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측면. 그러니까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상 가능성 열어놔서 뭐랄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연준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국은행도 뭐 당연히 좀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장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재정정책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은 미국채 10년 금리의 상단은 4.2 굳고 한국 국채 10년 금리의 상단은 3.9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앙은행의 화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 자르듯이 뭐 A 아니면 B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두루뭉술해서 운신의 폭을 항상 남겨두는 거라고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이 재차 4%를 넘어섰고 있고 또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상승을 한 트리거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었는데 사실은 신용등급 강등이 금리 상승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신용등급 강등이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는 2011년에도 2011년과 이번에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11년 8월 4일이죠. 거의 이제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 등급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는 거의 12년 전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피치가 등급 하향 조정을 내세운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계속 돈 쓰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 감세 그리고 그래서 정부 부채 굉장히 늘어났고 이게 단기간에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금리 상승에 약간 촉발이 된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은 있지만은 한 번 더 하면은 진짜 끝났겠지라고 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안도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재정 정책 공급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는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답보 상태고 국채 수익률은 오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주식 채권 비교했을 때 채권이 좀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는 여전히 채권이 조금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그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는 차익 실현에 대한 약간 뭐랄까 이제 원인이 제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정 섹터에 굉장히 이제 좀 수급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잘 들어가면은 이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 쉽지만 언제 나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항상 매도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채권 투자가 조금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그 이유가 뭐 주식의 변동성이 높은 점도 있겠지만은 채권 금리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 채권에 따른 이자 수익과 더불어서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자본 차익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흐름 감안했을 때 미국 달러화 흐름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사실은 과거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때 보면은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원인이 사실은 미국 내부보다는 다른 나라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미국 경기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인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최종 관찰 만기 연장과 장기 선도금리 하향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을 분석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보험업,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같은 경우가 채권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채권을 투자하는 게 저희 일반적인 투자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작성을 했던 리포트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험사들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만기를 이제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할인율,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부채의 듀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보험사들로 하여금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올해 초부터 개인분들이 채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20년, 30년 만기의 채권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험사가 30년 쪽 채권 투자를 늘리면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뭐 더 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초장기물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금리 변화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